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건 아니죠. 내려버리고. 예. 오늘 금요일입니다. 이향님, 세 분 패널 분 뵈니 오늘이 벌써 금요일이네요. 시간이 너무 빨라요. 근데 이놈의 내란 악당들 없애는 시간은 너무 길고 답답하고 험합니다. 뒤에 배경이 시원한 가을 하늘일 줄 알았는데 좀 흐리게 보이는데요. 찍은 거하고 다르네. 예. 어제 남산 배경으로 찍은 사진 했는데 남산 타워가 안 보여서 바꿔봤는데 어제 걸로 다시 바꿔야 되겠는데요. PD님? 네. 예. 좀 흐립니다. 이향님, 배경이 시원한 가을 하늘입니다. 모든 내란 악당들이 다 싹 사라져서 저 가을 하늘처럼 맑으면 좋겠습니다. 꼭 그리 될 겁니다. 그러셨는데, 예. 죄송합니다. 다시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패널 소개합니다. 김유정 전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브로치는 뭐예요? 이게 색동이 들어간 건데요. 두 개를 제가 이렇게 같이 붙여봤습니다. 형상은 뭐예요? 아니요, 그냥 색동, 그냥 뭐 우리 색동인 전에 고유한 걸로 만들어 누가 주신 건데. 예. 어머니가 뭐가 같이 보여요, 얼른 막. 부부 막 이렇게. 부부젤라. 아니 근데 되게 이걸 어떻게 코디해야 될지 좀 모르겠더라고요. 하나 하기에는 조금 좀 애매한 것 같고 해서 두 개를 제가 한번 붙여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폭죽 같기도 하고. 예, 좋아요. 예. 김정욱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님, 탄탄TV 오늘 왜 안 차고 왔어요? 깜빡했습니다. 좀 인간적이지 않습니까? 깜빡도 하고. 옥상으로 와. 알겠습니다. 제가 한 주먹거리가 안 되기 때문에. 박영식 시사 에디터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소한 찌질한 놈이 되고 싶지 않은 박영식입니다. 아, 정말. 김영남 전 의원님 오시는 대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모습을 안 보고 갈 수가 없는데 참 보기도 그렇고 안 보기도 그렇고 어쩌다가 이렇게 국회가 됐나요? 문제는 이렇게 지네들이 막 이렇게 더럽게 싸우고 이러면서 국민들이 아유 정치하는 놈들 다 이런 것을 국힘이 노리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말려들고 있다는 안타까움이 있는 겁니다. 지금 국힘이 제정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말려 들어가 가지고 제대로 할 국감을 못 하잖아요. 사실 국감은 야당의 시간인데 지금 야당이 국감을 활용할 생각도 없고 할 것도 없고 사실 뭐 1년 딱 보는데 지금 이재명 정부 출범한 지 넉 달인데 다 윤석열 정부 거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오늘 보겠지만 보십시오. 감사원의 유병호 국민권익위원장 아주 정말 김영석 독립기념관장 이런 자들이 아직도 그 자리에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 좀 각오하고 함께 하도록 합시다. 먼저 과방위에서 벌어졌던 부끄러운 장면부터 한번 보고 가시죠. 제가 동료 의원에게 욕설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 여러분께 깊이 진심으로 사과드리는 그런 마음입니다. 우리 동료 의원분들께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김우영 의원에게는 전혀 미안한 마음이 없습니다. 제 문자, 전화번호까지 그대로 공개를 해서 지금 제가 개딸들의 표적이 돼서 전화를 쓰기 어려운 상황까지 돼서 여러 가지 앱으로 지금 것들을 맡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우영 의원은 분명히 9월 5일 날 저희 의원들이 있는 소회의실에 와서 제 멱살을 잡고 네가 뭔데 나한테 나가라 마라 하느냐고 소리를 질러서 둘 사이에 고성이 오간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멱살잡이를 한 거예요, 그냥. 그 상황에서 멱살 잡을 일이 아니었는데도 그렇게 멱살을 잡고 그러고 나서 그걸 자기가 뭐 멱살을 안 잡았다고 지금 뭐 얘기하면 그게 없어집니까? 박정훈 의원은 명함에 전화번호 있죠. 공공연하게 자기 명함을 파서 전화번호를 유권자들한테 알립니다. 업무상 취한 정보를 공개한 게 아니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지도 않아요. 9월 5일 날 쭉 보면 옆에 음성 영상, 저건 통화 내역이에요. 저건 문자인데 문자는 9월 6일 날 했어요. 제가 내 발신 내역입니다. 제가 오늘 가서 KT에 가서 뽑아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똑같이 박정훈이 보낸 문자에 대해서 똑같이 욕설을 했다라고 하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기 소회의실에 갔을 때 제가 여기서 전화가 와서 가는 중에 같이 들어갔어요.
들어가고 있는데 저한테 네가 왜 여기 들어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거 공용시설인데 당신이 뭔데 들어오라 말아 해? 나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쌍욕을 했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랬어요. 야, 인간 대 인간으로 옥상으로 올라와. 그랬어요. 그러다가 김장겸 의원님, 신상범 의원님이 말리셔가지고 내가 없던 일로 하고 돌아와서 김영 간사한테 간단하게 있었던 일만 얘기를 했습니다. 나도 부끄러워요, 박정훈 의원. 차라리 한 판 뜨든지. 그게 그게 뭡니까? 그게 중론입니다. 옥상으로 그냥 아예 올라가서 해결하고 들어오던지 국감장으로. 그런 얘기가 많아요. 김유정 의원님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정말 저런 꼴 더 보기 싫으니까 옥상으로 둘이 올라가게 해가지고 모든 언론사들이 카메라를 설치해서 한판 뜨게 하고 거기서 이긴 놈 편 드는 걸로 그렇게 갑시다. 오죽하면 그런 반응들이 나오겠습니까? 국민들이. 아니 박영신 그저 박정훈이 기자 출신 아니에요? 기자도 했고 앵커도 했죠. 예. 아무 앵커까지 했으면 야이 한심한 새끼야 그 본회의장 저 상임위원장에서 본인이 직접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저는 이제 이런 뭐 촌극이라고들 뭐 언론에서 많이 보도를 하던데 두 사람을 다 이제 싸잡아가지고 등치시키는 게 이제 아까 국민의힘의 목표이자 목적이라고 아까 앵커님도 짚어주신 것처럼 저도 그런 목적이 있는 것 같고요. 1차전에서는 박정훈 의원이 말려 들어간 것 같고 2차전에서는 또 이제 불가피하게 이제 김우영 의원이 KT 발신내역까지 뽑아가지고 해명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저 박정훈 의원의 어떤 주장이라는 게 어제 다 거짓말인 게 허위 사실인 게 드러나기도 해서 어제 오후에 두 분이 악수하고 서로에게 사과하는 걸로 마무리가 돼서 다행이지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오늘마저도 또 3차전을 했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굉장히 명구스러운 일임엔 분명하고 다만 이제 사적으로 있는 일이 이제 공적인 국정감사장에서 이렇게 뭐 심지어 쌍욕까지 나오는 상황이었으니 이번 주에 항공우주청 국정감사라든지 원래 목적이 주목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논란이 국정감사에서 집중되는 것이 누구를 위한 이익인가? 국가를 위해서 좋은 것인가? 국민을 위해 좋은 것인가? 아니면 또 국회를 위해 좋은 것인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논란은 참 국민분들께도 민망한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뇌가 다르다님 좋은 싸움 놔두고 왜 말로 하냐? 되게 그래요. 왜 주먹 놔두고 말로 하냐 그러는데 김종국 원장님 저희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볼 때는 아마 옥상 올라가면 김우영 의원이 이길 것 같긴 한데요. 나이는 김우영 의원이 2살 더 많더라고요. 저랑 동갑내기고요. 옛날부터 국회에서 같이 이제 보좌관 생활할 때 알았던. 근데 아무리 그래도 나이가 2살 더 많은데 거기다 대고 계속 반말하고 이 새끼야 저 새끼야 하는 거 그거는 문제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미 국민의힘이 이번 국정감사는 막장 국감으로 간다라고 기조를 정한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3년 동안의 윤석열 폭정 그다음에 실제로 이번 국정감사 같은 경우는 감사의 대상 자체가 윤석열 정부의 행태들을 비판하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야당의 시간이라는 건 존재할 수 없으니까 이 상황 자체를 갖다가 막장 국감으로 가게 하자라고 하는 기조였었는데 그런 측면에서 좀 민주당이 일정하게 좀 말려 들어간 측면이 있어서 말려들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대체적으로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자세와 태도를 많이 보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좀 여당 같은 경우는 어떤 형태로든지 이제 국정을 책임지는 형태이기 때문에 좀 구체적인 데이터, 증거 이런 거 가지고 따박따박 좀 밝혀내는 과정으로 갔어야 되는데 뭐 사람인지라 그 앞에 대놓고 그렇게 욕을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2살 더 많은데 저 자식이 나한테 욕을 해? 라고 하는 감정적 대응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번 일을 기화로 해서 좀 민주당이 저 막장 국감을 이끌려고 하는 국민의힘에 말려들지 않고 정확한 데이터와 증거를 가지고 윤석열 정부 3년의 폭정, 내란 과정에서의 문제점들을 드러내는데 좀 집중하는 좀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과방위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예요. 그러니까
여태 이제 방송 3법 개정이나 여기 해야 될 어떤 그 언론개혁의 숙제가 있었기 때문에 계속 방송 관련 그리고 이진숙 위원장이랑 싸웠던 거 이제 이런 모습들만 많이 이제 부각이 됐었는데 사실은 과학기술 관련 분야에도 엄청나게 현안이 많고 어제 국감도 아마 그런 점에서 이제 피감기관들이 많이 와 있는 가운데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져가지고 사실 굉장히 민망한 순간이었죠. 그래서 준비도 많이 해왔을 것이고 또 보좌관들 질의 준비하느라고 또 추석 연휴도 모시고 고생 많이 했을 텐데 이런 황당한 일 때문에 시간이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어쨌거나 악수를 하고 마무리가 됐고 다 내보낸 가운데 비공개로 지금 회의를 진행한 거잖아요. 최민희 위원장이. 그래서 마무리가 됐으니까 오늘 또 이 감정이 아직도 뭐 서로 그냥 다 해소가 안 돼가지고 오늘 상임위에서 또 매차전이 벌어지는 일은 막아야겠죠. 첨언을 좀 해서 그 우리 정월 의원분들이 혹시나 오해하실까봐 정리를 좀 하자면 박정원 의원이 상스러운 언어를 쓰고 쌍욕을 했다라는 그 사실관계는 전혀 사라지지 않고요. 그 대목은 의원으로서의 어떤 본분과 태도의 측면에서는 당연히 심판을 받아야 되고 그렇다고 한다면 정치적으로 이제 징계를 하는 뭐 이제 제명 의원이라든지 징계를 국회 차원에 할 수 있는 그 윤리위가 구성이 돼야 되는데 여전히 뭐 지금 국회에서의 여러 막말들은 말만 나오고 논란이 되고 나서 그 이후에 실질적인 절차를 밟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는 아마 많은 분들이 답답해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책임은 국회 모두 특히 이제 우원식 국회의장께서도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과거 대선 후보 시절의 막말부터 시작해서 지금 김정재, 송원석 등등등 많은 의원들의 막말을 지금 어떤 형태로든 심판을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국감장에서 이런 쌍욕 사태까지 나왔다라는 부분은 이거는 이제 남아있는 사실관계고 속기록에서 지울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목들은 반드시 차제에 임원을 계기로 해서 윤리위 구성 필요하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하신 윤리위 구성 자체가 반반으로 돼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무런 결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여론이 압도적으로 어떤 의원, 그러니까 지금 박정훈 의원 같이 국정감사장에서 상대방 의원에 대해서 XX라고 하는 욕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일정한 어떤 거기에 대한 어떤 페널티를 줄 수 없는 구조라고 얘기한다면 이제 막가파식 국회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지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윤리위가 거기에 맞는 결정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바꾸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김박박디라라님 12.12 주역 차기현 사위 정훈이 매국 깡패 넘어 최민희 위원장 몸에 독소가 그득그득 쌓이겠다. 적당히 좀 해라. 박정훈 의원 장인이 차기현이라고 네. 교통부 사령관 전두환 옆에서 사진 찍은 사진 우리가 지난번에 봤는데 근데 지금 이제 막 갈수록 더 이렇게 차마 저런 사람들이 국회의원 맞나 할 정도가 돼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감이 도대체 뭐 하는 건가 나중에 국민들 보기에 막 그런 것만 남을 것 같고 정말 저자들이 깽판을 쳐가지고 완전히 망가뜨리려고 하는 건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만은 일단 김유정 의원님 보시기에 왜 국회가 이렇게 돼버린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요. 이 의원들의 저는 자질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이제 국민의힘은 제대로 국감할 별로 의사는 없는 것 같습니다. 국감 방해 행위가 곳곳에서 좀 벌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뭐 법사위만 보더라도 뭐 마찬가지인 것 같고. 그리고 불법 개헌과 내란 상황에서 지금 어떤 처절한 반성이나 이런 사죄도 없이 구렁이 담 넘어가듯 막 이렇게 슬쩍 넘어가고 있거든요. 국민의힘이. 그렇게 보여요. 그러면서 지금 여당이 실수하기만을 바라고 있는 그런 세력들처럼 보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의 빌미를 마련해가지고 파행으로 가거나 아니면 본인들에게 이제 명분을 뭔가 찾으려고 하는 여당 봐라 막 이런 식으로 몰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력이나 어떤 뭐 세력으로는 안 되니까 자꾸 이런 파행으로 몰아가려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게 아닌가 싶어서 이 국민의힘에게는 뭐 딱히 기대할 것도 없습니다만은 국감하는 모습만 보더라도 국감은 사실은 야당이 굉장히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어떤 정치의 장이거든요. 야당이 굉장히 벌른단 말이에요. 국감을 좀 잘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모습들은 지금 의도적인 파행인 것 같기도 하고 박정원 의원의 진짜 그 욕설을 실시간으로 본인이 그 문자로 썼던 것보다 더 강도 높은 문자 그 욕설을 실시간으로 내뱉는 모습은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런 적은 없었거든요. 아무리 막가파로 가더라도. 그래서 이제는 그냥 어차피 내란 세력인 거 자포자기 심정으로 지금 이렇게 하는 건가라는 그런 생각까지 들게 만드는 그런 장면들이 곳곳에서 연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남기현님, 뭘 물어요? 탄핵 이후 망해가니까 발광을 하는 거죠. 아까 이은주님은 우리는 양비론으로 안 갔으면 좋겠다. 더 잘못한 사람을 지적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 이게 양비론으로 보실 건 아니고 정말 저자들이 저렇게 저질러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말려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여당이라도. 그래서 국민들이 든든하다, 의지할 만하다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거지요. 그렇지 않으면 저자들의 의도에 말려드는 그런 셈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걱정이 돼서 이 부분을 짚어보는 겁니다. 국회법을 바꿔가지고 앞으로는 저렇게 수준 낮은 짓을 하는 국회의원들은 옥상에다 1시간씩 세워놓든지 뭐 이렇게 하든지 해야지. 이거 정말 부끄러워가지고 볼 수가 없습니다. 자, 부끄러운 가방 이 정도 보시고 어제 법사위는 감사원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유병호, 타이거 또 길길이 미쳐 날뛰더군요. 이자도 그렇고 이제 쭉쭉쭉쭉 볼 사람들 아직도 그 자리에 있는 것도 궁금하지만 생각이 바뀌지 않은 것도 참 궁금하지요. 어제 유병호 나와서 얘기하는 것 관련된 거 한번 보시죠. 아니 그럼 감사원에 하수도 타신 것도 제 탓이고 전부 탓입니까? 이제 좀 몇 년 지나고 그랬으면은 미래로 달리고 그만 좀 하십시오. 도대체 법의 기준이 뭡니까? 아니 어떤 거는 쭉도 자,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저 표정 좀 보세요. 막 입으로 막 거의 쌍욕할 기세 아닙니까? 막 들썩들썩 하잖아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적반하장 피감기관에서 지금 증인으로 출석한 감사위원이잖아요. 감사원의 감사위원은 신분이잖아요, 지금. 또 저러죠? 지가 한 짓이 있는데 미래로 가자는 거예요? 어떻게 미래로 가죠? 김영남 의원님 오셨죠? 네. 유병호 하는 거 보셨죠? 예. 저 어쩌자는 거라고 보십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시절에도 국힘 쪽에서도 유병호는 좀 너무 심하다. 부담스럽다. 저렇게 하는 건 전혀 도움이 안 된다. 그런 의견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기준은 국민들의 눈에 어떻게 비추어질지를 생각하고 고위공직자들은 언행을 해야 되는데 유병호 당시 감사원 사무총장이었죠. 지금은 이제 사무총장 끝나고 감사위원을 또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국힘 쪽에서도 일부는 뭐 물론 잘한다 뭐 저렇게 화끈하게 해야 된다라고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만 다른 한편에서는 야 저건 선 넘었다 하고 있는데 저걸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정권 바뀌고 나서도 지금. 저 유병호 이렇게 그 라인이 있었잖아요. 타이거파라고. 그 유병호의 호자가 뭐 호랑이 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되게 타이거파 그러면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 옛날 윤핵관들 하듯이. 그런 게 좀 상식 아닙니까? 그런데 김종호 원장님 어제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여기에도 타이거가 몇 명 있습니다만 뭐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전혀 상식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황으로 보여요. 뭐 타이거? 아니 예를 들면 조폭 조직입니까? 감사원이 예를 들면 삼청동에 존재하고 있는 조폭 조직 이름이 감사원입니까? 원래 타이거파는 안양 타이거파인데. 그러니까 여기다 안양에 타이거파가 있어요. 안양에 타이거파 있죠. 그러면 안양 타이거파하고 유병호가 한번 붙어봐요. 또 옥상으로 올라가서 옥상으로 가서? 네, 감사원 옥상에 올라가서 한번 붙나요? 제가 한판 뜰까? 그러니까 저는 그냥 저렇게 그 국회에 나와서 국민과 싸우는 모습을 보면 그러니까 권력의 충견이 돼가는 과정들의 하나의 상징적인 인물 중에 하나다. 근데 이런 사람이 계속
그 자리를 지키고 승진하고 있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으니 이렇게 해도 아무 상관이 없다. 특정 정치권 또는 특정 권력자에게 충성하고 거기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면 그 사람의 미래가 보장되는, 아까 본인이 얘기했잖아요. 미래로 가자고. 자기의 그런 미래가 보장되는 세상으로 가는 일들을 저렇게 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저는 최재 감사원장도 이해가 안 돼요. 그 타이거파한테 최재 원장이 좀 어떻게 다구리 당했는지 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저렇게 그냥 내버려 두고 있고 저희 감사원에 있는 감사위원이라는 자가 오히려 핵심적인 실세로 등장하는 상황, 그리고 모든 감사의 내용들을 자기 손에 주물럭주물럭 되는 사태가 지금까지 유지돼 왔기 때문에 그런 권한을 행사했으니 저 국회에 나와서 저따구식의 말을 함부로 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권력이 요구하는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는 충전처럼 달려들어서 물어버리고, 또 권력이 좀 뭔가 좀 문제가 될 것 같으면 부실한 감사를 통해서 그것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걸 통해서 본인은 계속 승승장구하고, 저는 결론적으로 유병호의 꿈은 뭐냐면 타이거파와 함께 정치의 일선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렇게 예를 들면 국민들의 권한을 행사해서 정치권에 들어가서 또 저따구 정치를 하는 일들이 반복적으로 국민의힘에서 벌어지니까 저런 모습을 따라가는 것 같아서요. 답답하긴 합니다만 현행법상으로 좀 저걸 어떻게 처벌할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직권남용이 되는 건가요? 그러면 저렇게 하면? 아니 일단 특활비를 많이 썼잖아요. 네. 감사원장보다 2배 이상 썼다는 건데 증빙 서류를 하나도 제출을 안 했단 말이죠. 근데 특수활동비라는 게 아무데나 써도 된다는 돈은 절대 아니거든요. 다만 그 활동의 목적상 영수증을 첨부하기가 곤란한 활동에 쓰라고 준 돈인데 그거를 사사로이 썼다는 게 입증만 되면 그거는 횡령이나 뭐 국고손실 뭐 얼마든지 되죠. 근데 이제 그걸 밝혀내는 문제가 있어요. 근데 유병호 감사위원을 보니까 그냥 불현듯 드는 생각이 그거네요. 남자 이진숙. 그러니까 제 주변에는 감사원장이 유병호인 줄 아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감사원장 위에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특활비가 지금 얘기를 해주듯이 아니 감사원장보다 2배 해당되는 특활비를 썼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만 보더라도 이 감사원의 실세가 누구인지 타이거인지 다 알 것 같고요. 태도적 측면은 사실은 뭐 유병호나 최재해나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2022년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감사원은 대통령을 지원하는 기구다? 이런 발언해가지고 심지어 당시 여당이었던 법사위원장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귀를 의심하게 하는 발언이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뭐 태도나 내용이나 감사원의 이 정치적 중립성이 이미 윤석열 정부에서 무너졌다라는 거를 국민들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저런 뻔뻔스러운 태도가 왜 나오는 거겠느냐. 결국 이재명 정부 들어서 저항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다가 나중에 정치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느냐. 뭐 이런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니, 지금, 예. 최재 원장도 지금 그때 당시 국정지원기관이다 감사원은. 그래가지고 감사원의 그 과거에 추상갔던 감사원이 스스로 독립성을 무너뜨리는 발언을 원장이 스스로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최재 원장보다 더 이름이 많이 거론됐던 자가 유병호 당시 사무총장이었기 때문에 아마 감사원 이퀄 유병호 이렇게 됐던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정권과 관련된 것은 하나도 감사 제대로 하지 않고 다 봐주기 하고 넘어가 버리고 표적 감사하고 온갖 악행을 다 저질렀던 거 아닙니까?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같은 경우에도 내가 소파에 누워서 TV를 보고 있었는데 연합뉴스 TV에 보도가 돼서 감사해 이랬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감사의 원칙도 없고 절차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사무총장이 내 맘대로 하는 그런 감사원이 어느 순간 돼버렸기 때문에 지금 저 어제 국감장에서의 저 태도는 놀랍지도 않아요. 본인의 악행은 다 묻어버리고 그냥 미래로 갑시다. 지금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 특감의 수사 대상이기도 하고 지금 공수처 수사 대상이기도 합니다만은 어제 저런 태도는 국감장에 나온 피감기관의 어떤 그 증인들 중에서 정말 유례를 찾아보기 없는 볼 수 없는 그런 무례하고 뻔뻔한 모습입니다. 어디다 대고 눈 부라리면서 감사원 하수구 터진 것도 제 탓이냐고 달라듭니까? 이자가 저지른 악행은 지금 우리가 녹순님 아니 아직도 저자가 감사원에 있나요? 놀라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타이거파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타이거파가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한번 볼까요? 찐타가 있어요. 찐타. 이거는 진짜 타이거. 유병호하고 완전 이제 성골이죠. 찐눈 같은 게. 옛날 그러니까 뭐 찐윤 또
친박, 진박, 뭐 뼈박 찐박. 막 있었잖아요 옛날에. 그런 식으로 타이거파도 찐타가 있고 그 다음에 준타. 타이거에 준한다. 찐타에는 못 미치지만 여기 자타공인 타이거파로 인정이 되고 자타. 이건 자칭 타이거. 타이거파에 못 들었는데 나 타이거야 하면서 유병호 눈에 들려고 노력하는 게 자타. 진짜 거의 찌질한 인간들이. 타이거 호소인 아니에요? 타이거 호소인. 그렇죠. 호소인이죠. 그다음 숨타. 타이거파인데 타이거파로 불리기를 원치 않는 숨은 타이거. 숨타. 언더 찐용 같은 거네. 사이 타이거 같은 거. 사이 언더 타이거네, 언더 타이거. 나는 제일 재밌는 게 마지막 타이거예요. 타이거는 아닌데 타이어처럼 굴러가면서 요긴하게 쓰이는 타이어. 저거 누가 만든 거? 한겨레 신문이구나. 야. 아니 실제로 안에서 그렇게 되나 봐요. 그래가지고 타이어. 이 타이거파들이 혜택이 있어요. 왜 괜히 내가 뭐 자타, 찐타, 준타 되겠어요. 니은 실장은 세 기수를 건너뛰어가지고 1급으로 승진했어요. 타이거파인데. 그 다음에 디귿 국장은 특별조사 1과장에서 특별조사국장으로 승진했고 또 국외 훈련도 막 보내주고 리얼 국장은 미국 국외 훈련 직후에 인사혁신과장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막 주니까 나도 타이거가 될 거야 막 이렇게 했던 거 아닙니까? 아니 저 얘기는 감사원장은 사실상 허수아비란 얘기네요. 감사원장은 저 구름하지 뭐 완전히 타이어도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인사를 완전히 좌지우지한다는 얘기잖아요. 유병호 당시 사무총장 지금 감사위원이 인사권을 주무른다는 얘기인데 그럼 감사원장이 필요가 없네요. 그러면. 감사원장보다 예. 유병호가 특활비를 더 썼어요. 아니 그러니까요. 예, 어제 그 내용도 예. 질의가 나왔어요. 한번 보시죠. 감사원장에 비해서 특활비를 더 쓸 이유가 존재했던가요? 월 평균 140만 원을 지급받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규정에 따라서 잠깐만요. 후임 사무총장은 그럼 규정에 따라서 91만 원만 썼는데 그럼 규정에 따른 것보다 덜 썼다는 얘기거든요. 의원님 그 정의원 의원님 첩보비라고는 제가 기억합니다. 감사위원이 무슨 첩보비를 받습니까? 무슨 첩보 활동을 합니까? 여러 가지 언론사의 기자분들도 뵙고 예를 들어서 민주주의가 요구되는 정보 사건사 이거에 관한 것이 아니잖아요. 본인이 2023년에 스스로 신청했었을 때에는 2022년에 정액제로 받을 때보다 훨씬 많은 특활비를 가져간단 말입니다. 그게 갑자기 기밀 활동이 그전보다 많아졌고 당연히 감사원장이 특활비를 더 많이 집행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유병호 감사위원이 지금 더 돈을 많이 가져가고 있잖아요.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기관에 자세한 내용을 알아야죠. 모릅니까? 총장실이 배정하는 금액을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요. 나중에 수사받아야 될 겁니다. 김기표 의원이 아주 날카롭게 질의를 잘하죠. 근데 감사위원이 뭐 기자들 만나서 밥 먹고 이렇게 첩보 활동을 하고 이렇게 합니까? 아니 기자들을 만나서 밥 먹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무슨 첩보 활동을 해요. 황당하게. 감사위원이 무슨 수사기관이나 정보기관이 아니잖아요. 무슨 정말 황당한 소리를 하네. 무슨 첩보 활동은 언간생치 나 아무 상관도 없는 얘기를 둘러댄다는 게. 근데 말을 할 때마다 왜 저렇게 무식이 넘쳐나죠. 근데 핑계를 대도 어느 정도 합리적인 핑계를 대야지. 김영남 의원님, 곧 할배님이 이분 곧 할아버지 되시나니 이런 댓글 보내셨어요. 폰으로 시청을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와서 통화하고 다시 오니 몇 분 뒤로 갔길래 1.5배속으로 들으니까 김용남 의원님 말씀 듣기가 딱 좋으네요.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드리죠. 1.5배속으로 들으세요. 정말 그 유병호 뭐 이렇게 저는 지난번에 윤석열 정부 때도 발언하는 것 듣고 놀랐는데 지금도 그러는데 국회의원 입장에서 보면 참 답답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상식적인 수준에서 막 이렇게 공방을 주고받아야 되는데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해버리면 질문을 하는 사람이 내가 바보가 된 느낌이 들지 않나요? 진짜 황당하죠. 아니 그리고 아무리 소위 독종이라도 피감기관의 증인으로 나와서 저렇게 국감장에서는 본인이 반성할 게 있으면 반성하고 목소리도 좀 톤도 좀 낮추고 왜냐하면은
그 의원하고 싸우자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국민을 대신해서 국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국민한테 본인의 답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자리는. 그런데 그것에 대한 인식조차도 없는 태도입니다. 지금 저 사람의 태도는. 그리고 최재 원장은 지금 임기 한 달인가밖에 안 남았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앞으로도 더 남았어요. 훨씬. 그렇죠. 그러니까 원장보다 실세인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원 사무총장 하다가 네. 감사위원으로 승진을 시켜줬잖아요. 감사위원은 임기가 있죠. 4년인가 2년인가 더 남았어요. 그러니까 현재. 딱 보장을 해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도대체 저자가 어떻게 그 자리까지 갔는지도 밝혀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감사원에서 최재 있을 때 뭐를 했습니까? 막 전현희 권익위원장 그거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한 거 다 무죄가 났죠. 또 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가지고 막 문제 삼았죠. 실제로 그 관저 이전과 관련된 거 조사는 제대로 하지도 않고 그냥 대충 털어버렸잖아요. 어제 그 감사원 국감하는데 윤석열 이자가 또 거기에 다다미방을 또 깔았더라고요. 네. 히로키 뭐 사우나까지 만들고 도대체 이자는 공사 구분도 없고 다다미방 그 녹취 한번 들어볼 수 있나요? 여러분은 어떻게 관저 시공에 들어가게 됐습니까? 비서실에서 연락이 와서 회사 소개서를 보내달라고 해서 보내드리고 나서 이후에 관저 공사를 할 수 있냐고 해서 그러면 비서실에서 연락을 하면 누가 소개한 겁니까? 21g은. 저는 알지 못합니다. 21g 관저에 흰옥기탕 넣었습니까? 흰옥기탕 넣었습니까? 네, 관저에 다다미방 넣었습니까? 다다미방 넣었어요, 안 넣었어요? 관저에 다다미방 넣었어요, 안 넣었어요? 2층에 다다미를 깔긴 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관저 2층에 다다미방이 들었답니다. 아니 근데 박영식의 예. 다다미방은 왜 만들죠? 저도 정말 이해하기가 힘든데 다다미방이 보통 이제 우리가 일본 관광 그러니까요. 가면은 대부분 네. 그 전통적인 형식으로 다다미를 깔잖아요. 그 특수한 재질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거를 깐다라는 것은 이게 뭐 제가 뭐 이게 다 추측입니다만은 이건 뭐 저기 윤석열 정부가 친일을 넘어서 이제 숭일적인 가치를 갖고 있다 보니 가치관을 지향하다 보니까 저런 일본식 문화를 너무 사랑해서 흰옥기탕을 넣은 데에 이어서 다다미방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있어서 깔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보통 놀러 가면 온천 하고 나서 다다미방에서 뭐 사시미 먹고 이런 일본식 문화를 너무 사랑했던 나머지 다다미방이 필요했던 모양입니다. 이건 뭐 추측의 영역이라 가지고 저도 이해가 잘 안 됩니다. 흰옥기가 아마 편백나무를 일본식 발음으로 흰옥기라고 하는 거 아닌가요? 네. 뭐 하여튼 네. 그거는 일종의 백이죠. 노송. 예. 예. 그렇습니다만 다다미빵은 일본 전통적인 가옥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소개를 좀 해주세요. 금팔찌님은 젊으신 분인가 봐요. 아. 다다미가 뭔가요? 잘 아니, 모르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다다미가 그러니까 왕골 같은 예. 식물의 줄기로 이렇게 짜서 만든 걸 바닥에다 까는데 우리가 옛날에 초가집을 보면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벌레도 살고 구더기도 좀 끼고 그래서 그 초가를 갈아줘야 되잖아요. 주기적으로. 다다미도 똑같습니다. 이게 거기 벌레가 많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다른 소재가 없을 때는 다다미를 일본 전통과학에서 많이 썼습니다만 지금 일본에서 마치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의 초가집이 거의 없어졌듯이 일본에서도 다다미빵은 우리식으로 따지면 무슨 한옥 호텔쯤 가야 예. 나오는 거거든요. 지금 나오네요. 근데 윤석열 김건희 부부는 정말 외색풍을 좋아하긴 좋아하나 봐요. 저거는 제가 보기엔 이제 김건희보다는 윤석열일 수 있다고 보는 게 부산이 대위님이 그런 지적을 해주셨어요. 윤석열의 료칸의 추억이겠죠. 료칸 이제 일본의 이런 여관 같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윤석열이 친일이죠. 전에 아버지도 그렇고 어렸을 때 아버지 따라서 이렇게 일본 갔잖아요. 예, 갔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그 뒤로도 보여줬던 친일 행적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윤석열 이자는 일본에 대한 향수 같은 게 좀 있었던가 봐요. 그렇지 않고서야 아니
히노키야 뭐 이자가 사우나 만들었다고 그러니까 히노키탕 해서 뭐 목욕하고 하여튼 일은 안 하고 맨날 그런 생각만 했는데 다다미 가면 참 그 의외예요. 너무 충격이고요. 어렸을 때 일본 가서 그 다다미 방이 추억에 남아서 그걸 굳이 만들고 싶어 했나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그때 일본 가서도 막 그런 얘기 했잖아요. 깨끗하고 사람들 막 친절하고 일본 문화에 대해서 막 극찬을 하고 그랬던 그 정권 초기에 그런 모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가는데요. 관절을 거의 일본의 그 료칸처럼 만들려고 했나? 또 장기 집권을 이때부터 이미 꿈꿨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5년 임기가 끝나고 나면 다음 대통령이 다다미빵 히노키탕 쓰고 싶겠습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관절을 이미 이때부터 계엄을 꿈꿨었나? 장기 집권으로 가려고 영구 집권해서 이 다다미방, 스크린 골프장, 히노키탕 계속 쓰려고 했나? 집무실에도 또 사우나 만들었던 거 아닙니까? 개수영장도 만든 거 아닙니까?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했을까? 너무 충격이었고 이게 다 혈세가 지금 이렇게 들어갔던 거 아니에요. 그럼 현재 지금 관저의 다다미방이랑 어떻게 됐나? 다 뜯었나? 그 불법 계엄하고 내란 사태 때 큰 트럭들 와서 막 왔다가 나갔다 했다는데 그때 다 뜯어갔나?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죠. 이거 다 국민 혈세로 만들었던 건데. 정말 부끄러워서 말할 수가 없어요.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는 맨날 술 처먹고 늦게 출근해가지고 또 술 처먹고 늦게 출근해서 일도 안 하고 집무실에서 사우나하고 히노키탕에서고 다다미방에서 한숨 자고 그렇게 하면 일 끝나는 거 아니에요? 윤석열식 마인드로 접근해 보면 필요한 거 하나하나씩 다 구비를 해야 되니까 스크린 골프를 설치하고 나니까 아 이거 딱 끝나고 나면 사우나가 필요한데 딱 사우나를 또 만들고 나니까 아 이게 사우나 끝나고 나서는 야 그 이 다다미방 같은 데서 야 이게 우리가 응? 같이 골프를 쳤으니까 야 다다미에서 우리가 스시도 먹고 말이야 다다미가 있어야 이게 술 맛이 나거든. 요런 거를 딱 생각을 해서 국민 세금으로 갖다가 만들면 되겠다. 요거 아니겠습니까? 리얼하네, 돈이 리얼해. 조금 더 많이 해주면 더 리얼해. 아 이게 응? 야 이게 골프를 친 말이야. 이게 내가 이게 히노키탕을 내가 일본 가가지고 사우나를 해보니까 시원하고 좋아. 이제 정답이 나왔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한 정답을 지금 아니 거의 그림이 싹 그려져요. 재현해주는 그림이 모습인 싹 것 그려져요. 같았어요. 그러니까 그럴 만한 인간이다. 그 인간은 이런 거기다가 생각이 들고 김건희는 또 종묘 가서 또 카다메하고 종묘가 카페입니까?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왕족이라는 삶을 누리려고 했던 것 같고 그런 왕족은 왕이 있으면 나라 망하죠.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왕족이라고 하는 건 영구 집권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5년 동안 하고 난 다음에는 그 모든 사실이 밝혀지게 되면 자기는 그 이후에 이 나라에 살 수가 없는 족속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란을 일으킨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아니 2년 거꾸로죠. 해보니까 내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조치를 했겠죠. 아니 근데 다다미빵은 그게 벌레가 생겨서 방충제도 많이 써야 되고 지네가 치우나요? 아니 그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 집 안에 그렇게 방충제 써야 되는 소재를 쓴다는 게 참 취향 독특하네요. 그 이해가 안 베르사유의 장관님이 또 기가 막힌 예상을 하나 해주셨는데 이게 이제 볏짚 소재다 보니까 이게 고스톱을 거기서 치면은 이게 쫙쫙 붙겠네. 야 이거 야 고도리를 갖다가 야 우리가 여기서 술을 먹고 나서 막 고스톱을 치면 이게 얼마나 짝짝 붙는지 알아? 야 김 실장 그 고스톱 좀 갖고 와봐. 이런 거를 다 했을 거란 말이죠. 아 방석 따로 안 깔아도 안 되고. 깔아도 짝짝 붙는 야 이 방석이 필요 없어. 여기서는 그냥 짝짝 붙는단 말이야 이거. 아 어이가 리얼해. 없습니다. 리얼해. 아 어이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 깊은 뜻을 저희가 어떻게 알겠어요. 대단하다 정말 대단해. 심각합니다. 다다미는 진짜 기상천외. 그러니까요. 웬 다다미야? 근데 아마 추가적인 또 이제 일제식 문화에 대한 어떤 잔재가 또 발견될 가능성도 있다. 다다미까지 나왔다라는 거는 거의 그냥 펜트하우스, 일본식 펜트하우스를 관저에다 설치한 것 아니겠는가 싶어서 아마 감사하다 보면 더 나올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도 나오죠. 이제 건진 정신으로. 예, 건진법사 얘기하면서 이제 그 지하인가 지하 예. 2층에 예. 일본식 아마트, 이런 게 있는데 그래서 제가 볼 때 일본식 무속 그다음에 윤석열의 일본 어린 시절 일본에 대한 아주 좋은 어떤 기억 이런 게 결합이 돼서 그러니까 대통령이 자기 관저에다가 일본식 다담이나 히노키탕을 만들어 놓으면 국민들한테 거의 몰면을 맞을 거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상식적으로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국격을 나타내는 게 대통령 관저라고 할 수 있는 건데 그 관저를 일본식 외생 문화로 다 만들어놨다라고 얘기하는 건 저는 그 위에 자기가 이렇게 군림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지 않고서는 저런 행동을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저 정신세계, 저런 인간들이 어떻게 존립할까? 근데 보니까 전 윤석열 부분만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전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사회에도 그런 문화들을 되게 예를 들면 우리보다 높은 문화로 생각하고 그런 문화를 다른 어떤 우리 국민들과 다른 격조 높은 문화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서 전 이번 참에 저런 부분들을 좀 국민들께서 많이 보시고 저런 인간들을 좀 우리와 좀 배제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만들어냈으면 좋겠어요. 근데 친일은 거의 확실하죠. 왜냐하면 또 건진이 모시는 신도 일본 신이죠. 네네. 아르테미스인가? 아마테라스. 아마테라스 법당도 이렇게 보면 사진 한번 띄워봐 주세요. 건진이 만든 그 아마테라스 그 바닥도 다다미 같이 보이긴 한데 아닌가? 비슷하죠. 진짜 그러네요. 비슷하네요. 뭔가 그런 게 깔려 있네요. 저 다다미가 사람 크기 정도 누웠을 때 사람 크기 정도라고 얘기하니까 예. 비슷해 보이는데요, 저게. 칼라였으면 좀 확인이 좀 더 잘할 수 있었을 다다미에다가 텐데. 저거를 다 깔았구나. 야, 다다미 같이 보이죠? 예. 그 지금 보니까 저 관저에서 윤석열은 그 안에서 유카타 입고 돌아다니고 김건희는 기모노 입고 돌아다녔던 거 아니에요?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찔합니다, 아찔해. 그러니 모든 게 그렇게 갔죠. 김영석 독립기념관장 지금도 안 나가고 버티고 있는데 이자가 그동안에 했던 말도 도대체 다른 자리에 있으면서 그런 소리 하면은 그래 너는 뭐 그렇게 해라라고 하지만 독립기념관장이잖아요. 그런데 윤석열이 물러났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나 못 나간다라고 버티고 있어요. 그걸 공개적으로 어제는 이야기합니다. 그만 안 둘 겁니다. 그거 한번 보일까요? 제가 관용차 제외한 모든 비용은 제 개인 경비로 처리했습니다. 제가 어디 출장을 가든지 그러니까 왜 그렇게 관용차나 하냐고. 영화장은 다 제 개인 경비로 처리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왜 개인 경비로 하냐고. 이거는 분명히 공적 목적으로 움직인 거 아니에요. 예, 공적 목적으로 움직였지만 지난해 우리가 추적을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본인이 일하는 거를 개인 경비로 처리하면 모르겠어요, 그 차이를? 지금 뭐 자랑하던 얘기예요? 개인 경비 쓴 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그래놓고선 출퇴근 잘하고 있다, 문제 없다, 그러면 믿습니까, 사람들이? 사상도 태도도 실적도 전부 엉망이야, 지금. 사퇴도 안 하겠다고 하고. 임기 못 채우고 나갈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사퇴하지 마세요. 김종훈 원장님 정말 그렇죠. 공적으로 쓴 것을 자기가 개인 경비로 썼다는 거 자랑할 일이 아니에요. 아, 그럼요. 그리고 저는 이해가 좀 안 되는 게 아니 예를 들면 김영석 지금 관장이라는 사람이 막 꽃을 사고 막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법인카드로 꽃다발을 사가지고 꽃다발을 사는 날이 언제냐 보면 항상 그 뒤에 무슨 국가 조찬 기도회, 그러니까 기독교 행사를 위한 사전 선물로 꽃다발 같은 걸 사가지고 그걸 선사하고. 근데 그 기독교 단체라고 하는 건 뭐냐? 자신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독립기념관장을 할 수 있게 된 뒷배경이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법인카드를 가지고 있으면 자기가 마음대로 쓸 수 있고 자기가 모든 걸 누릴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그만둘 하등의 이유가 없는 거겠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 윤석열이 임명한 사람들에게 공적 마인드를 저희가 요구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자들은 공적 마인드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기들의 세력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소위 이 친일적인 뉴라이트, 소위 친일 역사사관, 극우 세력들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저는 저런 일들을 그냥 당연시 하는 행동으로 했었고, 또 그 행동을 누가 보여줬습니까? 윤석열이 똑같이 보여줬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출퇴근 지 마음대로 하죠. 거기다가 몰래 예를 들면 차를 갖다가 미리 보내가지고 출근한 것처럼 했죠. 전 이것도 마찬가지 행태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기가 개인적인 경비를 썼다라고 얘기하는 건 자기가 사적으로 어떤 행위를 그 시간대에 한 걸 감추기 위한 행태를 보였기 때문에 저는 모든 것 자체가 자신의 사익을 위해서 거짓으로 다 포장됐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실토하는 거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저 현장에서. 저는 뭐 윤석열 정부 때 실제 윤석열에게 임명장을 받은 사람들은 대부분
야만적인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자체도 야만성 그 자체를 상징한다고 저는 보는데 윤석열, 유병호, 이진숙, 지금 보고 있는 김영호 이런 고위 공직자들이 얼마나 반지성적이고 그리고 비상식적이고 몰상식적인지를 지금 우리가 몇 년간 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현재 지금 알박기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 나오고 버팁니다마는 왜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무식한 놈들이 신념을 가지면 그거만큼 무서운 게 없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내란을 목도했고 그 내란 이후에 이런 잔재들이 남아서 여전히 국정감사장에서 저런 태도로 뻗대고 있는 것인데 결국에는 뭐 시스템과 체계로 해서 물러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 우리의 법적 체계가 준비되어 있고 공직자로서 뭐 김영호 같은 경우에도 220일 중에 120일을 지각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태도로 일관하는데 저런 자를 그대로 둔다라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아니 근데 김유정 의원님 왜 저런 자가 아직도 그냥 있지요? 그러니까 임기가 있는 것이고 법적으로 지금 뭐 엄청난 거를 딱 걸어서 물러나게 할 만한 명분을 찾지 못하면 임기는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게 이제 미칠 노릇인 거죠. 어제 권오을 법무부 장관이 뭐 법을 바꿔가지고라도 뭐 임기를 다 안 채우게 뭐 예. 이렇게 하는 방법을 그러니까 보훈부에서 지금 감사 중이고 예. 이 부분에 대해 사적으로 뭐 선물을 막 유용한 거 1,300만 원어치인가를 다른 독립기념관장들이 3년 임기 내내 한 것보다 더 많은 양의 것들을 또 추석이나 명절 선물, 정치인 선물 돌리듯이 그렇게 썼다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관도 문제고 근태도 문제고 사적으로 독립기념관을 막 유용했잖아요. 거기 막 예배도 드리게 하고 뭐 동기들 모임도 거기서 하게 하고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총체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는 철저하게 법적으로 따져서 근거를 가지고 물러나게 만들어야죠. 지금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대통령의 임기와 맞추는 법안이 나와 있죠. 아직 뭐 국회 통과는 안 됐습니다만 그게 늘 문제가 되잖아요. 이른바 그래서 정권 교체기에 알박기를 한다. 뭐 대통령 특히 심한 경우가 대통령 선거가 끝났는데 이게 이번에는 일종의 보궐선거로 그 대통령 선거 확정과 동시에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했습니다만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대통령 선거 치르고 나서 2달 후에 취임하잖아요. 당선된 대통령이. 근데 그 2달 사이에 막 몰아치기 인사를 많이 한단 말이죠. 임기 뭐 3년짜리, 4년짜리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 폐해를 막고자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대통령의 임기와 함께 하는 법안이 지금 준비되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게 시행이 되면 일괄적으로 다 물러나야 되는 거죠. 아니 독립기념관장을 저런 자가 하고 있으면 수많은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어떻게 독립기념관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거기에서 계속 시위하고 계시잖아요. 그 독립기념관에 그 관장 문제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저는 이 기독교 전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뭐 또 얘기 들어보니까는 16m짜리 성탄 트리를 1억 2천만 원을 해가지고 했다라는 얘기도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신념이라고 하는 극우적인 발상을 가지고 우리 역사를 완전히 훼손하려고. 이거 독립기념관만 그런 것 아니고요. 여기 역사기관에 보면 다 이런 극우 인사들, 식민지 근대화론자들이 다 들어가 있는 상황이에요. 오죽하면 이 김영석이라는 사람은 윤봉길 의사의 폭탄을 걷고 우리를 시킨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정도의 아주 왜곡된 역사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서, 그러니까 저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역사 왜곡죄 같은 경우를 법률적으로 입원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저 히틀러의 나치 범죄 같은 경우 EU 같은 차원에서도 소위 협법으로 의유를 해가지고 실제로 시정을 갖다가 언도할 수 있게 하는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저는 우리나라도 아마 지난 그 국회에서 이 법을 만들려고 하다가 통과가 안 된 측면이 있는데, 전 지금이라도 다른 건 몰라도 우리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역사적인 문제까지 왜곡하려고 하는 공공기관장들이 존재한다면 그런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지 않게 할 수 있는 저희 역사 왜곡에 대한 법률적 내용들을 가지고 좀 국회 내에서 통과시킬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요, 저자가 아직도 있나? 아직도 안 사라졌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자들이 하나둘이 아니에요. 김영석 그렇죠. 지금 유병호 그렇죠. 또 하나 있어요.
유철환이라고 국민권익위원장이에요. 이자도 판사 출신인데 권익위가 어떤 것입니까? 그런데 계속 말도 안 되는 짓만 했고 심지어 근무 시간에 내부 직원한테 마사지까지 받고 이랬던 자예요. 어떻게 이런 도덕 속으로 권익위원장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공식 회의석상에서 전한길이가 얼마나 위대한지 EH카라고 역사란 무엇인가의 저자죠. 역사는 반복된다 이런 훌륭한 말을 했는데 이 사람을 막 이야기하면서 EH카에 비견할 만한 사람이다 막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제 국회에서 당신 그런 말 했어 그랬더니 뭐 안 한 것 같기도 하고 기억이 안 난다고 그러니까 어떤 쇼가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한번 보시죠. 자, 국민권익위원장 지난 2월 간부회에서 전한길 씨에 대한 언급한 적 있습니까? 답변 예 아니오가 안 돼요? 한 적 있어요 없어요? 예, 잘 기억이 안 나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한 달 뒤 3월 간부회의에서 지기현 판사의 윤석열 석방 지시 자, 그다음에 그럼 서부지법 판사들을 비판하는 발언 한 적 있어요? 아니 그런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언론이 허위 보도한 게 확실하죠? 그런 발언 없는데 예. 보도가 나갔으면 허위 발언 예, 아니 제 보도 기억, 아니에요. 제 기억은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럼 언론중재위원회 제소했습니까? 아직 그건 못했습니다. 할 거죠? 예. 자, 본 의원이 묻겠습니다. 이게 지금 TV에 나와서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봐야 되는데 이날 2월 달이나 3월 달에 간부회의에 참석했던 임원들 다 일어나 보세요. 일어나 보세요. 제가 뭐 그냥 저만 일어나라 그러면 안 돼요. 저도 다 참석한 거죠. 자, 그러면 간부회에서 2월 달에 3월 달에 이러한 발언 한 번이라도 들은 사람 손 들어 보세요. 아무도 안 들었다는 얘기죠. 한 번뿐이에요. 두 분, 세 분. 자, 이거 위증 들어갈 거예요. 넷, 다섯. 앉으세요. 국민권익위원회가 부패를 막고 공직사회 기강 확립하고 청렴 지키라고 있는 거지. 이게 정당입니까? 부끄럽습니다. 부끄러워. 위증이에요. 그랬더니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자기가 소위 위법이 아닌 한이라면 뭐든지 나쁜 짓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모습들을 공직사회에 있는 공무원들이 그것도 간부들이잖아요. 저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하는 게 참 개탄스러울 뿐이고요. 또 유철환이라는 사람이 서울대 법대 윤석열 동기 79학번 동기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런 사람들이 앉아서 저 얘기를 했는데 전한길 얘기가 왜 큰 문제냐면 전한길이 헌법재판소 공격한 지 이틀 후에 간부회의에서 저런 얘기를 한 건 유철환 스스로가 저희 내란 행위를 옹호하는 발언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면 국민의 권익을 지켜야 되는 권익위원장이 국민의 기본권을 파괴하고 내란으로 영구집권을 행하려고 했던 내란 우두머리와 내란 세력들을 옹호하는 발언들을 그것도 공식적인 간부회의에서 했다라는 내용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 그냥 법 기술자니까 기억이라고 하는 단어로 다 회피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라고 얘기해서 나중에 법정 같은 데 가게 되면 나의 기억적인 내용이니까 별 문제가 없다라고 저렇게 도망가려고 하는 내용들이어서 부끄럽게 짝이 없습니다. 진짜 그런 거 보면. 내란 옹호가 거의 저 정도 되면 신념인 예. 거잖아요. 그리고 권익위가 어떤 곳입니까? 디올백 그 조사하면서 일평생 부패 방지 업무를 본인의 어떤 명예로 알고 열심히 일해왔던 권익위 국장이 또 고인이 된 그런 사건도 있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어떤 미안함이나 또 기관 전체가 뭔가 잘못됐다라는 거에 대해서 반성의 기미가 있으려면 저런 뻔뻔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되죠. 그런 적 없다. 기억이 안 납니다. 허위 보도 뭐 신고할 겁니까? 할 겁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금방 그 뒤에 국장들이 손들잖아요. 그러니까 기관 전체가 이게 완전히 붕괴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렇죠. 예. 저 개인적으로 좀 아이디어를 내자면 예. 원래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이제 방송통신위원회가 기관이 법률적으로 개편되면서 자동 면직된 거잖아요.
저는 평소에도 국민권익위원회하고 국가인권위원회가 별도로 따로 존재할 이유가 필요가 있을까라는 의문을 갖고 있었어요. 같은데 아니죠. 별도로 있죠. 다 장관급 위원장이 다 있고 조직이 별도로 있습니다만 사실은 두 기관은 좀 합쳐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필요성이 분명히 있어 보여요. 그러면 지금 국가권익위원장은 유철한 위원장이고 예. 인권위원회는 한술 더 떠요. 사실은 국가인권위원회는 안창호 위원장이에요. 그러면 평소에 저 개인적으로는 양 기관의 통합이 필요하다고 했으니 그 분명히 필요성이 있거든요. 기관 개편 차원에서 합치면 현 위원장들은 자동 면직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네요. 네. 그 방법인데.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예. 합니다. 제가 볼 때는 국민권익인권위원회 하면 되잖아요. 뭐 예. 뭐 그렇게 해도 되고 제가 어떤 생각이 저런 사람들이 계속 존재하는 한 국민 인권은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저런 자들이 있으니까 국민의 인권 자체가 지금 파괴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내란 세력들을 두둔하는 일이 벌어지고 또 저런 어떤 위원장 하나 때문에 아래에 있는 직원 자체가 자기의 신념과 다른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일이 반복적으로 벌어지고 있으니까 저는 그런 차원에서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무엇라도 해야 된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오히려 더 문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국가 예산도 아끼고 그래야지 장관급 기관을 그렇게 별도로 반드시 둘 필요가 없거든요. 오히려 합쳤을 때 효율성이 극대화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운현이 내란 수괴가 어떻게 이런 쓰레기들만 임명했는가. 박영식 앵커님. 네. 아까 윤석열이 빙의했으니까. 예. 왜 저런 자들만 뽑았어요? 제가 그 C급이어가지고 제 위에 있는 A급하고 B급이 없어가지고 D급하고 그냥 E급들을 갖다 쓰다 보니까 이 국가기관에다가 그냥 아주 F급 낙제자들만 내가 모아놔서 죄송합니다. 죄송한 거는 안 해요. 예, 오늘 박영식 앵커가 여러분 이슈 1번지 박영식 앵커와 기추자님이 진행하는 이슈 1번지 잘 보셨죠? 이번 주부터는 금요일 밤 10시로 라이브로 바꿨습니다. 금요일 밤 10시 라이브. 여러분 너무나 좋은 시간 아닙니까? 오늘 이번 국정감사에서 가장 눈길을 끌었던 법사위의 콧불소 최혁진 의원이 나온답니다. 대법원 현장 검증도 다녀왔는데 계속해서 남아있는 의혹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놓친 부분은 없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박영식 앵커 그리고 특별 출연 신유진 변호사 나옵니다. 박영식 앵커와 신유진 변호사가 함께 꾸며드릴 새로운 에너지 이슈 1번지 오늘 밤 10시입니다. 여러분 라이브니까 많은 시청 바랍니다. 예고 한번 보실까요? 그 사법부가 지난 내란에 국민을 배반한 겁니다. 시민들이 일본 국민의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방해하지 마세요. 이송 안 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공개입 답변하세요. 공직에게 답변하세요. 넘어지세요. 사법 내란이다. 금요일 밤 10시 상당히 그 불금을 즐길 시간인데 이렇게 또 우리 애청자님들을 위해서 시간을 내주시고 고맙습니다. 아유, 뭐 제가 감사드려야죠. 예. 근데 수요일 날 오후 4시에 라이브도 했고 예. 또 수요일 날 녹화해서 토요일 날 내기도 하고 그랬는데 예. 또 수요일 날 오후 라이브는 좀 버겁죠. 더 많은 분들이 보기 다른 위한 또 채널들이 많이 있어서. 네, 시간대 편성을 또 우리 PD님이 마련해 주신 거라서 뭐 또 오늘 이렇게 한번 해보고 더 많은 분들이 또 도와주시면 네. 뭐 시간대가 고정될 수도 있는 거고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저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금요일 밤 10시. 근데 뭐 금주 하세요? 금주요? 네. 금주를 금요일에 하는 겁니다. 그래? 금요일만? 아니 왜 금주예요? 끝나고 하면 되죠. 11시부터요? 아이, 잠 자야죠, 12시에는. 11시부터 시작이죠. 아침까지 마시고 사우나 가고 흰옥탕 가는 놈도 있어요. 이제 그 자는 이제 그럴 만한 권력을 가졌을 때 권력을 마음대로 행사한 건데, 왜냐면
저랑 가끔 술을 마시거든요. 배영식 앵커가. 동네가 저희가 또 이제 프렌드라고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저렇게 방송이 많으면 술 먹을 수가 없으니까 아쉬워서. 관절을 보니까 히노키탕에 뭐에 저렇게 다 해놓고 모든 그 유흥을 즐길 수 있는 거를 관저가 유흥업소화 돼버렸잖아요, 지금. 그런 마당이니까 독방에서 서바이벌이 힘들다. 그런 말이 절로 나오나 보죠.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오늘 일부에서는 참 한심한 자들 쭉 살펴봤네요. 유병호, 김영석, 또 유철환. 유철환은요, 장애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일단 근무 시간에 그렇게 마사지 받고 그러면 안 되죠. 그것도 내부 직원 시켜가지고 어떻게 이런 자가 거기에 그대로 있는 거죠? 이건 문제 안 되나요? 어제 그 부분 있는데 그것도 하나 마저 봅시다. 내부 직원한테 계속 수개월간 마사지 받으셨죠? 예. 마지막에 답변하세요. 그 다음에 아드님이 관사에 거주하고 있죠. 이런 말씀 드리기 좀 저도 송구스러운데. 예, 잠시. 끝나고 답변하세요. 업무 시간에 재활치료하는 거 문제 있습니다. 그리고 재활치료가 필요하다 하면은 건강으로 보셔서 그러면 출퇴근 시간 전에 하시는 게 맞고 또 내부 직원한테 그걸 받는 게 아니라 전문적인 물리치료사한테 받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자체평가에서 낮은 평가를 받은 점에 대해서는 참 송구하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냉정히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고 시정할 수 있으면 시정하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니 저걸 검토하고 시정할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의원 질의 딱 들으셨습니다마는 아니 정말로 어떤 재활치료가 필요한 거라면은 전문적인 치료사한테 받아야 되는데 왜 그걸 직원한테 시키느냐. 그리고 그걸 또 근무 시간에 왜 하느냐. 그리고 마사지 베드를 실제 거기다가 갖다 놓고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 단독 보도에 따르자면. 그리고 실제 그 부분이 지금 인정된 것 같고요. 그리고 검토를 하고 말고 할 게 아니라 당장 저런 행위는 하지 말아야죠. 국민권익위원장이 공무원들의 청렴도를 위한 기관이고 부패를 방지하기 위함인데 저렇게 부패한 사람이 권익위원장을 한다는 게 말이 안 되고요. 그리고 저 논란이 있었을 때 추가적인 의혹 제기가 뭐였냐면 세종시에 근무하는 권익위원장의 자제분이 관사 특혜를 받았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 지금 권익위원장의 관사를 자신의 그 자제분이 아마 이용했던 점도 아마 의혹으로 떠올랐고 그 대목도 아마 사실로 드러났을 거예요. 이제 이거는 권익위원장의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거봐요. 그러니까 권익위하고 인권위하고 합치는 게 맞다니까. 얼마나 권익위원장이 한가로우면 근무 시간 중에 마사지 받고 거기서 누워 있어요. 아니 상식적으로 보면 제가라고 표현하는 게 맞잖아요. 저희가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국민권익위가 그거 집단적으로 뭐 회의를 해가지고 결정을 해서, 자, 우리 국민권익위원장은 마사지 해주기로 했다라고 결정을 했으면야, 저희가라는 게 말이 맞겠습니다만, 자기가 잘못한 행위를 하고 나서 저희가라고 얘기하는 저 사고방식 자체가 매우 권위적인 거죠, 저런 게. 아니, 그 마사지를 위원장 말고 딴 사람도 받았나 보죠? 저한테. 저희가라는 표현을 쓰는 거 매우 합리적인 의혹적이시네요. 아니 근데 그 마사지 베드 자체가 그 위원장실 안에 들어가 있었을 텐데 온감생심 누가 거기 가서 누워서 마사지 받을 수 있겠어요? 다른 직원 누가? 그 위에 다다미 깔았으면 대박이었겠네요. 그러면 이렇게 하십시다. 대장 부하곰님이 아이디어를 주셨네요. 인권권익위원장의 김영남 의원님을 부탁드립니다. 아니 좋다. 그런 의도에서 말씀드린 건 전혀 아닙니다. 이거. 좋다. 일단 그 인권권익위원장 하시면 마사지는 안 받는 걸로. 그럼요. 그건 기본적인 상식이죠. 아이고 참 저렇게 그 공사 개념이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고 위가 그러니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하여튼 1부에서는 한심한 자들 봤는데 좀 한숨 돌리고 2부에서는 좀 무거운 주제들도 좀 다뤄보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캄보디아 사태가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닌데 어떻게 해야 될지. 2부로 넘어가겠습니다. 캄보디아 지금 이제 우리 정부가 범정부적으로 나서서 대응을 하고 있는데 일단 이제 오늘도 들어오고 현지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몇 명 들어오고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요 이게 좀 복잡한 게 거기에서 지난번에 대학생이 이렇게 숨지고 또 이번에는 30대생이 베트남에서 숨지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베트남에서 숨진 30대 여성은 피해자이면서도 가해자입니다. 모집책이었거든요. 유흥업소 뭐 이런 데로.
그러니까 지금 캄보디아에 구금돼 있는 사람들이 다 피해자냐? 또 꼭 그렇게 볼 수도 없고 거기에서 또 범죄 행위를 저질렀는데 일단은 정리를 해야 될 게 돌아오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돌아와서 조사받을 거 있으면 조사받고 처벌받을 거 있으면 처벌받더라도 거기에 이자들이 계속 있거나 활동하면 피해자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돼 있어서 지금 이제 캄보디아하고 우리 정부가 같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우리 정부 대응단 갈 때 국가수사본부장 그리고 또 외교부 2차관 김진아 차관이 같이 갔더라고요. 김진아 차관 발언 한번 들어보시죠. 향후 적극적으로 베트남 그리고 캄보디아 당국과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하였습니다. 저 김진아 차관 그동안 우리가 이제 외교부 장관은 많이 봤지만 차관을 잘 못 봐서 누군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은데 박영식 앵커님 그 되게 이제 외교부는 외무고시 외교관. 출신의 외교관들이 많이 있는데 그 외교관 출신은 아닌 것 같던데요? 예, 이분이 뭐 저기 정치외교학 전공하신 교수님 출신인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뭐 연대 또 이제 미국의 국제관계학 박사학위 받으신 교수 출신이신데 뭐 실제로 보면 굉장히 강단 있는 분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주요 경력이 뭐 국방연구원이라든지 통일부라든지 국가안보실이라든지 합동참모본부 등등에서 정책자문위원도 하신 분이고 한국외대 교수로도 활동했고 2023년 최근까지는 민주평통자문회의의 상임위원을 맡고 있다가 2025년 이제 6월에 이제 이재명 정부 들어서고 나서 외교부 2차관으로 임명돼서 다양한 정책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한국인 납치 사태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단장이 되신 거죠. 범정부 합동대응단 단장이 되신 거고 실제로 지금 이 단장으로 가기 전까지의 이제 이분의 주요 일은 이재명 정부의 외교 통일 정책 관련된 전략 수립을 하는 담당으로 지금 일을 하셨고 이제 외교 정책을 좀 다변화하기 위해서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이제 주장하셨던 분인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국제관계학 전문 출신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국방이나 외교 안보 관련된 자문위원 경력도 있어서 이런 현안 해결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고 계시다가 캄보디아 대응팀의 단장으로 이제 어제 날아가게 됐다. 이제 앞으로의 어떤 그 활동도 기대가 되는 분입니다. 김진아 차관이 어제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훈 마네트 캄보디아 총리와 면담을 했는데요. 훈 마네트가 훈센 아들이죠. 예, 맞습니다. 사실은 지금도 이제 훈센이 실권자라고 봐야 되는데 문제는 캄보디아도 자기들도 피해자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러려면 물론 피해를 입은 측면도 있지만 제대로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보면 결탁이 돼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훈마넷 총리는 훈센 전 총리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2015년도에 초선으로 최초로 캄보디아 우리식으로 따지면 캄보디아 국회의원이 됐어요. 예. 그래서 그때 방한을 해서 국회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때 만나본 적이 있는데 거기도 이제 방한단을 꾸려서 왔을 거 아니에요. 네. 그 훈마넷 당시 초선 의원하고 다른 다선 의원들도 왔는데 그때 40대 우리나라 국회의원들하고 미팅을 하자 그래갖고 모였었는데 딱 보니까 차기 총리는 저 사람이구나. 이게 눈에 보여요. 왜냐면 후계자인 거죠. 다른 다선 의원들이 쩔쩔매요. 훈마넷 초선 의원 앞에서 쩔쩔매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흘러가겠구나. 그런데 뭐 예상대로 지금 총리를 하고 있어요. 문제는 캄보디아 같은 저개발 국가는 항상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게 부패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훈마넷 총리가 직접 연결되어 있다는 뭐 증거는 전혀 없습니다만 적어도 캄보디아의 뭐 경찰이나 군이나 어떤 공권력을 갖고 있는 기관 내지는 그 기관의 높은 사람들하고 지금 범죄 조직하고의 일종의 커넥션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은 그전부터 꾸준하게 제기가 됐어요. 그 문제가 명확하게 해결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캄보디아의 뭐 경찰이나 이런 데 도움을 요청하더라도 제대로 처리가 안 되는 경우가 다반사고 오히려 한통속이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경우가 왕왕 드러나고 있어서 그거는 우리가 국력으로 좀 강력하게 그러니까 어떤 커넥션이 있더라도 그 커넥션을 끊어내고 일단 다른 나라 국민보다 한국 국민을 먼저 구출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겠죠. 지금 심지어 거기에 가 있는 사람 가운데 탈출하다가 다치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 이제 돌아오게 하려고 해도 뭐 캄보디아 경찰이 일단은 구금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캄보디아에서 범죄 조직이 GDP의 한 절반 정도를 만들어내는 조직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 범죄 조직을 소탕한다라고 얘기하는 건 국부 자체를 확보할 수 없는 문제와 연동돼 있고 그런 과정에서 다양한 범죄 조직들이 그 정부 기관들과 연결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를 쉽게 풀어갈 수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거기에 있는 사람이 또 우리 한국 사람 같은 경우도 피해자이면서도 가해자이기도 하고 또 돌아왔을 때 또 범죄로서 또 본인이 유죄를 확정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들 때문에 또 돌아오기도 또 거부하는 사태들이 많이 벌어지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지금 뭐 총력을 기울인다고 얘기하는데 이 문제가 쉽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캄보디아도 지금 당장에 이게 국제사회에 문제가 있고 유엔 차원에서도 문제 제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 나름대로 액션을 취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좀 적극적이지 않은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우리 정부의 능력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측면에서 제가 김진아 제2차관하고는 방송을 한 대여섯 번 했었어요. 되게 조용조용하고 근데 조용조용한데 되게 강단이 있더라고. 내용도 잘 알고 그래서 좀 단장으로 갔으니까 이번 기회에 좀 이례적인 대증요법의 해소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런 문제들을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좀 대책들을 캄보디아 당국과 좀 얘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거 쉬울까? 저는 고민스러워요. 이게 쉽지 않은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언론도 현지 취재를 많이 가 있는데 오늘 기사가 하나 이런 게 있더라고요.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 도심의 턱틀라 사원 관계자. 이 캄보디아나 이렇게 동남아 쪽은 사원에서 화장을 많이 하죠. 그런데 연고 없는 한국 청년의 시신이 2달에 한국골로 실려옵니다. 우리가 그 영화나 뭐 이런 걸 보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 그 미국 국민 한 사람의 생명 때문에 얼마나 막 근데 이렇게까지 희생자가 막 나고 그러는데도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연락 두절된 한국인이 지금 외교부 발표는 80명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그런 식으로 무용고 사망자 처리돼서 지금 흔적 없이 사라져버린 케이스들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족들은 구금돼 있거나 어디 뭐 갇혀 있거나 이런 거니까 연락이 안 됐나 보다라고 발을 구르고 있는데 이미 지금 어떤 식으로 뭐 사망자도 있을 수 있고 그런 식이라면은 연락 영원히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누군지도 모른 채로 지금 사라져버린 그런 셈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수사당국하고의 협조도 뭐 중요하지만 전혀 움직이지 않다가 한국 사회가 지금 이게 여론이 들끓기 시작하고 정부 차원에서도 나서니까 조금 움직인다는 거죠. 코리안 데스크도 전향적으로 좀 보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런데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굉장히 어떤 친밀한 관계가 이런 것들이 조금 시간이 걸릴 것이고요. 그 수사 당국과도 뭔가 관계 형성이 되어야만 수사 협조가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부 간 뭔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한, 정부가 발벗고 나서지 않는 한 캄보디아 정부가 이 문제가 쉽게 풀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제 JTBC 뉴스를 이렇게 제가 보면서 그 앵커 한마디라는 거 마지막에 있지 않습니까? 그거 봤더니 지난 윤석열 정부 때 정말 많은 문제 제기를 했더라고요. 외교부도 하고 어디에도 하고 다 그러는데 답변이 다 한결같아요. 대책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따위만 하다가 지금까지 와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심지어 캄보디아에 대해서 뭐 공적 개발 자금 뭐 했다고 하지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게 제대로 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이제 뒤늦게 우리가 구출하고 그러면서 캄보디아에 이제 여행 제한을 하지 않았습니까? 몇몇 지역은 아예 여행 금지로 하고 캄보디아도 관광으로 상당히 수입을 많이 버는 그런 나라인데 우리나라 사람들 많이 갔잖아요. 앙코르와트라든지 뭐 이런데. 그런데 이거
타격이 크겠지요. 그리고 심지어 한국과 캄보디아의 관계가 이상해지면 뭐 이렇게 되면서 우리나라에 왔던 캄보디아인을 상대로 막 공격하는 그런 사례도 나오고, 이거 빨리 이 문제를 해결을 하지 못하면 두 나라의 관계도 이상하게 될 겁니다. 캄보디아도 그걸 많이 걱정하는 것 같아요. 뭐 좀 유치하기는 합디다마는 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훈센이 SNS에 올렸어요. 한국 여성들을 동원해 가지고 캄보디아 좋은 나라예요 뭐 이렇게 하던데, 그거 한번 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캄보디아 푸놈펜에서 카페를 운영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곳에서 산 지도 벌써 13년이 되었는데요. 최근 뉴스에서 캄보디아에 대한 걱정스러운 이야기들이 자주 들리지만 사실 제가 매일 살아가는 이곳의 모습은 그것과는 많이 다릅니다. 캄보디아 분들은 정말 순수하고 따뜻한 분들이에요. 저희 카페에서도 현지 직원들과 함께 웃고 일하고 꿈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어느 나라든 어려움이 있지만 저희에게 캄보디아는 여전히 평화롭고 사람들의 마음에는 따뜻함이 가득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곳에 사는 것이 참 행복하고 좋습니다. 제 2의 고향 같은 곳이거든요. 뉴스에서 보는 모습이 이 나라의 전부는 아니에요. 저희는 캄보디아에서 평화롭게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캄보디아에서 활동 중인 입니다. 캄보디아 국민들이 서로 한 마음으로 단합하고 손을 맞잡고 함께 어려움을 이겨내는 모습을 보면서 고난을 겪을 때 똘똘 뭉치는 한국인들의 정서와 참 많이 닮아 있음을 느낍니다. 캄보디아 군인들과 분쟁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돕기 위해 열리고 있는 헌혈 캠페인 및 모금 활동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두 번째 여성은 확실히 아닌데 첫 번째는 약간 AI 느낌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아무튼 뭐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캄보디아 거기에 사는 우리 교민들도 많이 계시고 우리가 막 캄보디아를 이상한 나라로 이렇게 봐서는 안 되겠지요. 다만 김주영님,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 거기에 따라서 뭔가가 결정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우리 교민들도 많이 살고 계시고, 그다음에 뭐 재거주, 그러니까 교민이 아니더라도 많은 뭐 기관이나 또는 뭐 회사에서도 많이 나가 있는 거잖아요. 기업들에서도.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 무거울 거 아니겠어요. 전전긍긍하면서. 아까 첫 번째 여성이 얘기했던 것처럼 뉴스에 나오는 게 다가 아니고 평화롭다 이러는데, 그 뉴스에 나오는 문제들을 해결해야만 더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캄보디아 당국이 뭐 안전하다 뭐 이런 거 강조하고, 당장 지금 아마 여행객들이 매우 감소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본인들이 이제 걱정도 되겠죠.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만 이 문제가 풀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다 감춰버리고 범죄 피해니 뭐니 이런 것들을, 거기가 지금 집단적으로 범죄의 어떤 현장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 문제를 풀려는 노력까지가 수반이 되어야만 저게 설득력이 있는 광고가 되겠죠. 지금 정부에서 캄보디아로 가는 그 출국장에 경찰들을 보내가지고 좀 수상한 사람들은 이렇게 불신 검문을 하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엊그제 같은 경우에는 한 젊은이가 이상하니까 뭘로 가느냐 그랬더니 텔레그램으로 뭐 연락을 받아가지고 표를 보내와서 간다. 그러니까 이건 조금 당신이 당한 것 같다. 설득을 해가지고 출국을 제지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천적으로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지금 이제 캄보디아 당국과 협력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국내에서 이런 조직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젊은 친구들이 이걸 모집해서 그쪽으로 보내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들을 원천적으로 타당하지 않는다면 저는 이 문제는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건데요. 또 하나는 최근에 20대들의 실업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대학생들이 아닌 이런 또 대학생들 중에서도 금융적으로 문제가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 이걸 해소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일확천금이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 여기에 있나 저기에 있나 내 삶은 변한 게 없는데 그럼 거기라도 가서 벌자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좀 검토를 해봐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가장 중요하게는 일단 캄보디아로 가는데 이 관광으로 가는 것이 많으니까 잘 적발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좀 우리 정부 당국에서
그런 노력들을 최대한 기울여서 한 명의 피해자라도 사전에 막아낼 수 있는 좀 어떤 시스템들을 만들어내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합니다. 캄보디아 그 한인회 목사님 인터뷰를 보니까 이 저개발 국가에서 그렇게 쉽게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을 벌 수 있는 직업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런 말이에요. 아니 기본적으로 캄보디아 같은 경우에 1인당 국민 1인당 GDP가 우리나라의 대략 한 15분의 1 정도 돼요. 기본적으로. 그렇다면 그 얘기는 뭐냐면 캄보디아의 100만 원은 우리나라 돈으로 100만 원은 우리나라에서의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1,500만 원 정도 버는 사람이 캄보디아 가면 100만 원 버는 거예요. 그냥 단순 계산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월 2천만 원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 캄보디아 와서 일해라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월 3억 버는 꼴이에요. 그렇죠. 왜냐면 1인당 GDP가 15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속임에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캄보디아에서 선교사 하시는 분이 방송 나와서 얘기하셨잖아요. 실제로 막 많이 구출을 하신 분이더라고요. 인도하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예방인데 제발 오지 마세요. 제발 오지 마세요라고 아주 절규하듯이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범죄자들은 항상 우리 평범한 사람들보다 앞서가잖아요, 한 발. 그러니까 SNS상의 구직 광고를 요즘에 어떻게 내냐면요. 거의 비슷한데 괄호 열고 감금 없음. 이렇게 또 최근에 이게 뉴스가 되니까 감금 없음이라고 또 붙여서 올려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막 대처를 하면서 앞서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할 때 택시기사분들도 막 눈치가 이상한데 그래서 경찰서로 막 싣고 가시고 막 그러잖아요. 예방하려고. 또 은행원들도 눈치 딱 채고 미리 미연에 방지하고 설득하고 이런 것들을 전 국민이 내 자식들이라 생각하고 함께 나선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아니 감금 없음 써놓고 구금하면 어떡하려고. 그러니까. 그래서 당분간은 제가 볼 때는 캄보디아로 가는 20대들 같은 경우는 좀 전수조사 같은 걸 했으면 좋겠어요. 사전에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그 여러 가지 대책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좀 정리가 잘 돼야 될 것 같고 이재명 대통령이 그건 잘 적절하게 지시한 것 같아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이렇게 광고 올라오면 바로 삭제할 수 있도록. 삭제할 수 있도록. 예. 젊은이들이 막 그렇게 나가는 거 참 마음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닌데 절대 세상에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이분은 힌두어로 아이디어를 해가지고 제가 읽을 수가 없어요. 제가 영어도 잘 못 읽는데 이건 힌두어인데 일단 닉네임이 힌두어로 민주주의를 지키자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이분이 보내주신 글을 보면 거제도 조선소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도 잔업을 하면 한 달에 500~600만 원씩 벌어가는데 한국 젊은이들 힘들다고 다 도망갑니다. 한국에 일자리가 없다는 말은 전부 헛소리입니다. 그러셨는데 하여튼 너무 쉽게 보려고 하고 이래서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절대 그렇게 되는 일이 없습니다. 아무튼 이 문제가 좀 지혜롭게 잘 풀리기를 바랍니다. 오늘 정치 1번지 여기까지 하도록 하지요. 북날라 뽕따님 슈퍼챗 보내시면서 피해자 겸 가해자라면 가해자로 봐서 우리나라로 송환해도 국제법 위반은 아닐 겁니다. 당연히 송환이 되면 범죄에 가담한 대가는 치러야겠죠. 캄보디아로 출국한 본인의 책임도 물어야 하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황인원님, 이도곤님 정기회원 가입해 주셨는데 감사드립니다. 혹시 좋아요 오늘 요즘에 좋아요 조금 덜 누르시더라. 예, 안 좋아요?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예. 좋아요도 무료입니다. 구독도 무료고요. 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김용남 의원님 성함이 뭐였더라? 이런 식이에요? 금요일날? 김종욱입니다. 김종욱 의원님, 김유정 의원님, 박영시 앵커님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